갑작스러운 일이었다. 평소처럼 조용한 일요일, 강미숙은 딸의 기일을 맞아 법당에 들렀을 뿐이었다. 마음이 무거웠고 눈을 감고 기도를 올리던 중이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다가온 스님이 조용히 다가와 종이 한 장을 손에 쥐어주었다. 아무 말도 없이 돌아선 스님의 뒷모습이 묘하게 낯설었다. 손에 남은 작은 쪽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당신 사위는 살인자입니다.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다. 정신이 아득해졌다. 딸을 잃은 지 2달도 안 되었는데 이제는 사위에 대해 이런 경고를 듣다니 믿을 수 없었다. 종이를 쥔 채 미숙은 눈앞이 흐려졌다. 그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바로 뒤에서 들려왔다. 어머님, 여기에 계셨네요. 한준호였다. 언제 다가왔는지 모를 정도로 조용히 나타나 그녀의 곁에 서 있었다. 목소리는 늘 그렇듯 부드러웠고 말투도 친절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쪽지를 손에 쥔 채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미숙은 알 수 없는 서늘함을 느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걸며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쪽지의 내용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딸 예진이 세상을 떠난 건 분명 심장마비라고 했었다. 의사의 소견도 부검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장례도 조용히 끝났었다. 그런데 왜? 이 모든 게 단순한 오해일까? 아니면 딸의 죽음 너머에 감춰진 진실이 있는 걸까? 한준호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물었다. 어머님, 어디 가세요? 미숙은 순간 얼어붙은 듯했다. 그의 손길이 왜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지, 왜 갑자기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 어떤 이유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마음속에서 울리는 강한 경고 하나. 지금 도망쳐야 한다는 절박한 신호가 있었을 뿐이었다. 미안해. 화장실 좀 다녀올게.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녀는 몸을 돌려 법당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주위에서 무슨 일이냐고 묻는 이도 있었지만 들리지 않았다. 발소리, 사람들의 시선, 계단, 향냄새,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오직 머릿속에는 도망쳐야 해라는 단어 하나만 가득했다. 법당을 빠져나온 뒤에도 정신이 없었다. 발이 제대로 디뎌지지 않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다. 법주사 입구에 다다랐을 때 운 좋게 대기 중인 택시 한 대가 눈에 들어왔다. 미숙은 망설임 없이 택시 문을 열고 탔다. 기차역으로 가주세요. 최대한 멀리요. 말을 겨우 내뱉으며 뒷자리에 앉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그제야 숨을 돌릴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욱 불안해졌다.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다. 똑같은 문장, 똑같은 글씨, 단순하고 명확한 경고였다. 지금 당장 도망치세요. 당신 사위는 살인자입니다. 쪽지를 쥔 손이 식은땀이 배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냉랭한 것은 그녀의 가슴속이었다. 그날 이후 미숙은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집에 돌아왔다. 준호에게는 급한 일이 생겨 먼저 돌아왔다고 둘러댔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머릿속을 떠도는 질문들. 딸의 죽음은 정말 자연사였을까? 왜 그녀는 그런 쪽지를 받았고 왜 하필 그 순간에 준호가 등장했던 걸까?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엔 너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다. 며칠 후에도 준호는 평소처럼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해왔다. 목소리는 여전히 다정했고 걱정하는 말투도 변함없었다. 하지만 미숙의 귀에는 그 모든 것이 거짓처럼 들렸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그녀는 오래도록 침묵했다.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웠다. 딸 예지는 평소 건강한 편이었다. 출근길에 불편한 기색 하나 없이 잘 나갔고 직장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연인과의 갈등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삶을 포기할 이유 따위는 없었다. 그런데 그렇게 갑자기 이유도 없이 쓰러졌고 병원에서도 손 쓸 틈 없이 세상을 떠났다. 가족 모두가 충격이었고 미숙 역시 현실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지금 그 모든 슬픔과 상실감보다 더 큰 공포가 미숙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녀가 믿었던 사람, 딸의 남편이자 이제는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가 혹시라도 예진의 죽음에 관련되어 있다면 그건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었다. 하지만 도망쳐야 할 정도의 경고를 남긴 이가 그냥 평범한 사람일 리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미숙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결심이 생겼다.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것. 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는 것. 아무리 무섭고 고통스러워도 딸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지를 알아야만 한다는 확신이었다. 그래야 예진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할 수 있고
스스로의 삶도 다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딸의 방에 들어갔다. 장례 이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생각지도 못한 첫 단서를 마주하게 된다. 딸의 방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들어서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생전에 예진이 쓰던 책상 위엔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노트와 펜들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침대 옆 탁자엔 딸이 즐겨 읽던 소설책이 뒤집힌 채 덮여 있었다. 모든 것이 그날 이후 멈춰버린 듯 그대로였다. 그녀는 방 한가운데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지만 무언가 단서를 찾아야겠다는 마음뿐이었다. 책상 서랍을 열자 오래된 휴대폰 하나가 나왔다. 예진이 세기종으로 바꾼 후에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던 것이었다. 배터리를 교체하고 전원을 켜보니 다행히 작동했다. 잠금을 풀고 가장 먼저 사진첩을 확인했다. 수많은 사진 속에는 친구들과의 추억, 직장 회식 자리, 여행 중 찍은 자연 풍경, 그리고 남편 준호와의 다정한 사진들도 담겨 있었다. 그러나 유독 눈에 띄는 한 인물이 있었다. 여러 장의 사진 속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한 여자, 정수은. 예진의 고등학교 시절 절친이었다. 수은은 예진의 장례식에도 조용히 와서 울며 명함 한 장을 건네고 돌아갔다. 미숙은 그 명함을 서랍 어딘가에 넣어두었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녀와 이야기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진이 남긴 흔적 중 하나라도 그녀를 통해 연결될 수 있다면 그 실마리를 놓쳐선 안 될 것 같았다. 명함을 찾아내자마자 미숙은 휴대폰을 들고 번호를 눌렀다. 통화 연결음이 몇 번 울리고 난 후 수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심스러웠지만 따뜻한 음성이었다. 미숙은 자신을 설고 예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수은은 잠시 침묵하더니 곧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미숙은 유리창 너머로 수은이 앉아있는 모습을 보았다. 예전보다 마르고 수척해진 듯했지만 표정은 단정하고 침착했다. 서로의 안부를 간단히 나눈 뒤 미숙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예진이 죽기 전 혹시 무언가 이상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수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컵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예진이 죽기 몇 달 전부터 불안해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평소 명랑하고 강했던 성격의 예진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걸어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다고 한다. 그날 예진은 손이 떨릴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고 수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준호가 요즘 이상하다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그 말과 함께 예진은 준호가 약국에서 이상한 약물들을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늦은 밤까지 무언가를 혼자 처리하며 약국을 비우지 않았고 평소와 다른 모습이 자주 보였다는 것이다. 수은은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도 반신반의했지만 예진의 눈빛에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예진은 새벽에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준호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고 한다. 통화 내용 중 그 여자는 이제 끝났어, 신경 쓸 필요 없어라는 말이 명확하게 들렸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예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그날 이후로 예진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되었고 혼자 조용히 무언가를 조사하고 있다고 수은에게 털어놓았다. 정확히 어떤 내용을 파헤치고 있었는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수은은 조심스럽게 예진이 남긴 마지막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였다. 그날 카페에서 둘이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예진은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불안한 기색이 엿보였다. 미숙은 사진을 바라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동안 몰랐던 딸의 내면을 이제야 마주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딸이 정말로 위험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수은은 미숙을 바라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자신도 예진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유는 괜한 혼란을 줄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 사이 시간은 흐르고 찻집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깔려 있었다. 미숙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불안과 분노를 조용히 꾹 눌러 참았다. 이제는 확실했다. 예진은 준호에게 어떤 비밀을 들키고 있었고 그로 인해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그녀는 그 비밀을 밝히기 위해 혼자 싸웠고 어쩌면 그 싸움이 끝나기 전에 생을 마감한 것일지도 몰랐다. 미숙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남은 건 그 비밀을 파헤쳐야 한다는 사명감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미숙은 가방 속 예진의 오래된 휴대폰을 다시 꺼냈다. 혹시라도 더 많은 단서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문득 그녀는 예진이 평소 직장에서 쓰던 명함집을 떠올렸다. 장례식 때 정리해두었던 유품 상자 안 어딘가에 있었을 것이다. 집에 도착하자마 상자를 꺼내 조심스럽게 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검은 가죽 명함집이 그 안에 있었다. 평범한 외관이었지만 미묘하게 뭔가 감춰진 느낌이 들었다. 안쪽 커버를 손으로 만져보니 천이 조금 들뜬 부분이 있었다. 조심스럽게 가장자리를 벌리자 얇은 USB 하나가 나타났다. 그 순간 미숙의 심장이 한 번 더 요동쳤다. 예진이 마지막까지 감춰둔 무언가. 이제 그것을 확인할 차례였다. 컴퓨터 앞에 앉은 미숙은 USB를 조심스럽게 연결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폴더가 나타났다. 통화 녹음, 계좌 내역, 약물 조사, 그리고 하나의 텍스트 파일.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먼저 통화 녹음 폴더를 열었다. 수십 개의 오디오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다. 파일 하나를 클릭하자 익숙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여자는 이제 신경 쓸 필요 없어. 다 끝났어. 이번 것도 완벽했어. 절대 들키지 않아. 그 목소리는 준호의 것이었다.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예진은 자신이 처한 위기를 알았고 그 위협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증거를 모아왔던 것이다. 미숙은 다음으로 계좌 내역 폴더를 열었다. 여러 개의 은행 계좌 스크린샷과 엑셀 파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수신인의 이름은 모두 준호가 아니었다. 김준혁, 박성민, 이동훈.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모든 계좌에서 공통적으로 준호와 연관된 거래 흔적이 있었다. 계좌에는 수천만 원에서 억 단위의 입출금 기록이 명확히 남아 있었다. 미숙은 숨을 고르며 마지막 폴더인 약물 조사를 클릭했다. 파일 안에는 베타 차단제, 디곡신, 와파린 등의 약물 정보가 정리되어 있었다. 각각의 약물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과다 복용 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가 상세하게 기록돼 있었다. 예진이 직접 약리학 자료를 참고해 정리한 듯한 메모들이었다. 어떤 항목 옆에는 형광펜으로 강조한 듯한 표시도 있었다. 심장 박동 억제, 과다 복용 시 심정지 유발, 출혈 위험 등. 가장 마지막으로 텍스트 파일을 열었다. 제목은 단순했다. 마지막 기록. 문서 안에는 예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과거를 조사하며 점점 공포에 휩싸여 갔다고 적었다. 준호와 연관된 여성들이 차례로 죽었고 모두 사망보험금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계좌 추적을 통해 돈 이동된 경로도 어느 정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녀는 분명 자신이 다음 타겟이도 있다는 예감을 하고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USB에 모든 것을 남긴 것이다. 문서의 마지막 줄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다. 예진이 세상을 떠나기 정확히 나흘 전이었다. 미숙은 한참을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다. 억장이 무너졌다. 딸은 혼자였다. 위험을 알면서도 누구에게도 제대로 털어놓지 못하고 스스로 진실을 추적하고 증거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났다. 그 고통과 외로움이 문서 곳곳에 스며 있었다. 엄마로서 그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미숙의 가슴을 짓눌렀다. USB를 꺼내 손에 쥔 채로 미숙은 예진의 사진 앞에 앉았다. 액자 속 딸의 웃음은 여전히 밝았지만 이제 그 미소 너머의 두려움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묵직하게 머릿속을 맴돌았다. 더 이상 울 수 없었다. 이제는 행동해야 했다. 예진이 남긴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강한 다짐이 미숙의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다. 며칠이 흘렀다. 준호는 여전히 연락을 해왔다. 안부를 묻고 식사는 하셨는지 물었으며 약을 더 챙겨드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숙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무 일 없는 듯 응대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그를 믿지 않았다. 그가 건네준 약도 먹지 않았고 그와의 만남도 피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예진의 친구 수은에게 USB 내용을 보여주었고 그녀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보험조사팀 출신이었던 수은은 이 자료들이 충분히 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비공식적으로라도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며칠 후 수은은 미숙에게 다시 연락해왔다.
정리된 서류를 들고 조용한 카페에 서놨다. 첫 번째 문서는 오래전 신문 스크랩이었다. 제목은 여대생 욕실 사고사였다. 피해자는 김지현, 당시 준호의 대학 시절 연인이었다. 단순 미끄러짐 사고로 결론 났지만 보험 수령인은 한준호였다. 당시 이름은 김준호였다고 한다. 수은은 그의 학적부를 통해 이름 변경 이력을 확인했고 그가 졸업 후 이름을 바꿨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름을 바꾼 후 준호는 서울을 떠나 전주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약국을 개업했다. 수은은 이 모든 것이 과거를 지우기 위한 행보였다고 분석했다. 그 이후에도 연이어 발생한 수상한 사망사고들, 그리고 그때마다 지급된 보험금의 흐름이 모두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돼 있었다. 이 자료를 모두 검토한 미숙은 두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실은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계획해온 가해자였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다. 수은은 조심스럽게 마지막 질문을 던졌다. 혹시 미숙의 이름으로도 보험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보라는 말이었다. 미숙은 곧바로 기억해냈다. 몇 달 전 준호가 자신도 모르게 보험을 갱신해 주었다며 서류를 챙겨온 일이 있었다. 건강이 걱정되어서라며 직접 준비했다고 했었다. 당시에는 그저 고마움뿐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계산된 움직임처럼 느껴졌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그녀도 예진처럼 타깃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미숙은 입술을 꽉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다. 준호는 단지 우연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철저하게 계산된 범행을 반복해온 범죄자였다.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었다. 미숙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 않기로 했다. 이제는 증거를 더 확보하고 움직일 차례였다. 수은과 함께 계획을 세우며 조심스럽게 준호를 끌어들일 방법을 모색했다. 둘은 그가 약사라는 점에 주목했고 약물과 관련된 정황 증거가 USB에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약국 내부에서 추가적인 단서를 확보하기로 했다. 수은은 보건소 의약품 관리팀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활용해 위장 점검을 계획했다. 그녀는 정장을 입고 공문서를 위조해 철저히 준비했다. 며칠 뒤 미숙은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평소보다 지친 목소리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걱정스럽게 말했고 준호는 곧장 약국에 들르라고 권했다. 그는 항상처럼 친절했고 어머님의 건강을 챙기는 사위의 역할에 충실한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는 이제 미숙도 알고 있었다. 약속한 날 수은과 미숙은 따로 움직였다. 미숙은 손님으로 가장해 약국을 찾았고 수은은 잠시 뒤 보건소 관리팀 직원으로 나타났다. 준호는 순간 당황했지만 수은이 공문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자 별다른 저항 없이 점검을 허락했다. 수은은 전문적인 태도로 약국 내부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선반에 있는 약품 목록과 실제 재고를 비교했고 별도로 보관 중인 전문 의약품 보관 장소도 요청했다. 준호는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캐비닛의 열쇠를 꺼냈다. 수은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내부를 빠르게 확인했다. 고가의 약물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그중 일부는 USB에 기록되어 있던 의심 약물과 일치했다. 특히 베타 차단제, 디곡신, 와파린 등 심장계통에 영향을 미치는 약들이 따로 분류되어 있었다. 수은은 이를 사진으로 남겼고 컴퓨터 앞에서 재고 관리 프로그램까지 확인했다. 준호는 겉으로는 여유로운 척했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수은은 점검을 마치며 단호한 말투로 인사했고 미숙도 자연스럽게 자리를 떴다. 약국에서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둘은 다시 만났다. 수은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다. 사진으로 남긴 약물 보관 상태, 재고 일치 여부, 그리고 프로그램 화면까지 모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문제가 된 약물들의 보관량이 의심스럽게 많았고 판매 기록과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날 저녁 수은은 약 성분 분석을 위해 해당 약품의 샘플을 확보해 실험실에 의뢰했다. 며칠 후 결과가 나왔고 분석 보고서는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다. 약병에는 수면유도제와 진정제 성분이 과다하게 포함되어 있었고 장기 복용 시 심각한 정신혼란, 기억력 저하, 혼수 가능성까지 존재하는 성분이었다. 병원 처방 없이는 절대 일반 약국에서 유통될 수 없는 조합이었다. 미숙은 이를 확인하며 이를 악물었다. 자신이 직접 복용했다면 어쩔 뻔했는지,
예진도 이 약으로 서서히 망가졌던 것은 아닌지 상상만 해도 분노가 치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 딸이 지켜낸 증거와 생전의 흔적들을 바탕으로 끝까지 나아가야 했다. 며칠 뒤 준호는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다정한 목소리로 안부를 묻고 최근에 예진의 유품을 정리하다 발견한 물건이 있다며 함께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장소는 속리산 근처 예진과 자주 갔던 펜션이었다. 미숙은 한순간 멈칫했지만 곧 대답했다. 응하겠다고. 전화를 끊자마자 수은에게 연락했고 두 사람은 즉시 경찰에 상황을 알렸다. 수은은 형사 출신 지인과 연결해 사건의 개요와 증거, 경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조용히 움직였다. 정식 수사 전 잠복 계획이 수립되었고 펜션 근처에는 사복 형사들이 배치되었다. 미숙은 경찰과 수은에게 GPS가 장착된 위치 추적기를 전달받았고 펜션으로 가는 차량 내부에 설치했다. 녹음기 역시 준비되었고 미숙은 작동법을 반복해서 익혔다. 약속된 날 아침 미숙은 일부러 피곤하고 지친 듯한 목소리로 준호와 통화했다. 건강이 안 좋아서 병원에 다녀왔고 혈압이며 검사 수치가 안 좋다는 말에 준호는 조심스럽게 보험 이야기를 꺼냈다. 미숙은 자연스럽게 응했고 며칠 전 받은 약을 계속 먹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준호는 알겠다고 곧 좋은 상품을 추천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모든 대화는 녹음되었고 경찰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펜션으로 향하는 당일 미숙은 침착하게 차에 올랐다. 준호는 평소처럼 상냥했고 운전 중에도 예진 이야기를 자주 꺼냈다. 미숙은 자연스럽게 반응하면서도 속으로는 매 순간 긴장하고 있었다. 경찰에게 실시간 위치를 전송했고 속리산에 가까워질수록 말수가 줄어들었다. 펜션 근처 외진 산길로 접어들었을 때 미숙은 알 수 없는 싸늘함을 느꼈다. 나무에 가려진 햇살, 인적 없는 외진 공간, 폐업한 듯한 펜션의 모습. 이곳에서 예진은 마지막 기억을 남겼다. 그리고 오늘 미숙은 딸이 못다한 마지막 싸움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가방 안에는 켜진 녹음기가 있었다. 그 작은 장치 하나에 모든 진실이 담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펜션 안은 오래된 먼지 냄새와 곰팡이 섞인 공기로 가득했다. 조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실내는 음산한 정적에 잠겨 있었다. 미숙은 조심스럽게 들어섰고 준호는 평소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곳이 예진과 자주 왔던 곳이라며 유품을 보관해 두었다고 했다. 낡은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키며 그는 미숙에게 열어보라고 권했다. 상자 안에는 예진의 머리핀 몇 개, 접힌 편지지 한 장, 그리고 라벨이 붙어 있지 않은 투명한 약병 하나가 들어있었다. 미숙은 약병을 집어들며 물었다. 무슨 약이냐고. 준호는 설명했다. 예진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복용하던 안정제였고 본인이 추천해준 것이라 했다.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전에 없이 차가웠다. 그 순간 미숙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 그 약이 예진을 서서히 망가뜨렸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씩 묻기 시작했다. 그 약은 어디서 났는지, 왜 라벨이 없었는지, 그리고 예진이 죽기 전까지 이 약을 얼마나 복용했는지. 준호는 처음에는 당황하지 않는 척했지만 미숙이 더 날카롭게 파고들자 표정이 굳어졌다. 그리고 마침내 미숙은 펜션 문 쪽을 바라보며 마지막 카드인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불이 깜빡이는 작은 기계가 테이블 위에 놓이자 준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가 더 이상 연기할 수 없음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침묵이 길어졌고 이어진 그의 한숨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무게를 담고 있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예진이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렸다고. 처음엔 단순히 덮으려 했지만 예진이 물러서지 않았고 계속해서 캐묻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그는 예진을 정말 사랑했다고도 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자연스럽게 보내려 했다고. 하지만 예진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자신도 선택을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고백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냉정함이 분명히 담겨 있었다. 미숙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모든 말을 들었다. 도망가지도 않았고 외면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다. 모든 것이 이제 드러났고 그 어떤 것도 덮을 수 없다고. 지금 이 순간까지 녹음되고 있으며 밖에는 경찰이 대기 중이라고. 준호는 처음에는 웃었다. 거짓말이라고 믿지 않는다는 듯이.
하지만 미숙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펜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평상복 차림의 형사들과 수은이 동시에 들어섰다. 형사는 미리 준비한 영장을 꺼내며 준호에게 말했다.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한다고. 준호는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다. 미숙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난 지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떨어지지 않았다. 분노, 슬픔, 안도감, 허탈함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그녀는 그저 조용히 예진의 사진을 떠올렸다. 딸이 얼마나 두려웠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준호는 형사들에게 이끌려 펜션을 빠져나갔고 수은은 미숙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앉아 있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고 창밖에는 바람이 산을 타고 스쳐갔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그날 밤 미숙은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USB를 다시 꺼내들었다. 예진의 마지막 기록. 그녀는 조용히 파일을 열고 딸의 글을 한 줄 한 줄 다시 읽었다. 엄마, 혹시 이걸 보게 된다면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무서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 진실은 언젠가 밝혀져야 하니까.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려가고 있었고 미숙은 처음으로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으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딸이 남긴 진실이 세상 밖으로 드러났고 더는 외롭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예진아, 고맙다. 끝까지 싸워줘서 이젠 엄마가 너를 위해 살아갈게. 며칠 후 정식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미숙이 제공한 USB와 약국 내부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 약물 성분 분석 보고서, 그리고 미숙과 준호 사이의 대화 녹음 파일을 증거로 삼아 혐의를 입증해 나갔다. 수사는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진행되었고 준호의 과거까지 하나씩 파헤치기 시작했다. 수은은 조사에 필요한 서류들을 정리하며 미숙을 도왔다. 사건은 점점 커졌고 여러 피해자들의 이름이 경찰 수사 보고서에 등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피해자는 김지현이었다. 대학 시절 준호와 연인 관계였던 그녀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사망한 것으로 처리되었지만 사망보험금 1억 원이 지급되었고 수령인은 준호였다. 당시 그의 이름은 김준호였다. 졸업 후 개명한 그는 서울을 떠나 전주로 내려갔다. 경찰은 그의 학적부와 주민등록 변경 기록을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다. 그 뒤로도 수상한 사망이 이어졌다. 박소희, 계단에서 추락사, 보험금 1억 5천만 원. 이나영, 가스 누출 질식사, 보험금 2억 원. 최민정, 교통사고 사망, 보험금 3억 원.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준호와 일정 기간 연관이 있었고 사망 시점 무렵 그의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때마다 보험금 수령자로 준호 또는 그가 사용한 가명 계좌가 등장했다. 조사팀은 그의 금융기록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그가 사용한 총 3개의 가명 계좌를 추적했다. 계좌 거래 내역을 보면 사망보험금이 입금된 직후 여러 차례 현금 인출과 소액 송금이 반복되었고 대부분의 자금은 흔적을 감추기 어렵게 나뉘어 이동했다. 이 자금 흐름을 역추적한 결과 일정 금액은 준호가 운영하던 약국의 초기 자금으로 쓰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수은은 정리된 증거를 미숙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우발적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반복적인 범죄라고. 피해자는 모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여성이었고 그중에는 가족과 연인뿐만 아니라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법적 관계를 형성한 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모든 사건은 철저하게 구성된 시나리오 아래 진행된 것이었다. 미숙은 그 자료를 하나하나 넘기며 손끝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사위로서 준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맡겨왔는지를 떠올렸다. 딸의 병원 예약부터 보험갱신, 일상적인 건강 상담까지 모두 준호의 손을 거쳤고 그녀는 의심 없이 따랐다. 수은이 물었다. 혹시 최근에 준호가 미숙 명의로 보험을 다시 가입한 적이 있는지.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숙은 머릿속이 텅 비는 기분을 느꼈다. 몇 달 전 준호가 미숙에게 조용히 말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머님, 연세도 있으신데 보험 다시 정비해드렸어요. 요즘은 고령자 대상 좋은 상품이 많아요. 당시엔 아무 의심도 들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처럼 미소를 띠고 있었고 손에 든 서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미숙은 그냥 도장을 찍었고 그대로 제출되었다. 수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다음 타깃으로 미숙을 설정해 두고 있었던 것이다. 예진이 죽은 후에도 그가 미숙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챙겼던 이유. 보험 명의자 변경과 보장 내역 확대. 그 모든 행동이 이제 하나로 연결되었다. 단순한 효도나 책임감이 아니라 또 다른 범행을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 미숙은 의자에 앉아 긴 숨을 내쉬었다.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어쩌면 예진이 남긴 쪽지 덕분이었다. 그날 법당에서 손에 쥐어진 작은 종이 한 장이 아니었다면 그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대로 다음 희생자가 되었을지도 몰랐다. 그 생각에 소름이 돋았다. 예진은 죽어서도 그녀를 지켜낸 것이다. 수은은 마지막으로 경찰 조사 자료에서 한 가지 패턴을 지적했다. 초반의 보험금은 1억 원 수준이었지만 점차 금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이는 준호가 범죄에 대한 자신감을 가졌고 점점 더 큰 금액을 노리고 있었다는 반증이었다. 피해자들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보장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한 후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었다. 경찰은 사건을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하고 정식 재판을 준비했다. 그와 동시에 미숙에게도 증인 출석 요청이 들어왔다. 법정에서 그녀는 직접 USB와 녹음기, 예진이 남긴 문서,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진술해야 했다. 모든 것이 드러나기까지의 과정, 예진의 마지막 흔적, 그리고 본인이 경험한 위협까지 그 모든 것을 세상 앞에서 말할 준비를 해야 했다. 미숙은 밤늦게까지 법정 진술서를 작성했다. 손이 느려지는 와중에도 예진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며 한자 한자 눌렀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쓰기 전 그녀는 USB를 꺼내 예진의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다시 들었다. 엄마, 진실은 반드시 길을 찾아. 절대 포기하지 마. 그 말이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았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만 흘릴 수 없었다. 예진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진실을 반드시 끝까지 밝혀야 했다. 그것이 남은 자의 몫이자 어머니로서 해야 할 마지막 사명이었다. 재판 날짜가 확정되기 전날 밤 미숙은 오랜만에 법주사를 다시 찾았다. 처음으로 쪽지를 받았던 그날 이후로 발길을 돌리지 못했던 곳이었다. 봄이 지나고 초여름이 다가온 속리산은 짙은 녹음으로 가득했고 절 마당도 이전과는 또 다른 풍경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대웅전 앞에 섰다. 여전히 마당을 쓸고 있는 그 노승이 보였다. 낯설지 않은 그 뒷모습에 미숙은 천천히 다가갔다. 노승은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오셨군요.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담담한 자비가 담겨 있었다. 미숙은 묻지 않았다. 다만 마음에 남은 의문 하나가 있었다. 왜 자신에게 그런 쪽지를 건넸는지. 노승은 고요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 전날 밤 꿈에 흰 옷을 입은 젊은 여인이 나타났다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으며 자신을 죽인 사람이 이제 어머니에게도 위협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고. 그 말을 들은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 꿈이 예진의 마지막 외침이었다는 걸 직감했다. 노승은 다음 날 예불을 마친 후 대웅전 앞에서 마당을 쓸며 기다렸다고 했다. 수많은 신도들 사이에서 단번에 그녀를 알아보았고 옆에 서 있던 남자의 눈빛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다. 그래서 망설임 없이 쪽지를 전했다고. 미숙은 그날을 떠올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준호와 함께 법당에 들어섰고 단지 기도를 드리러 왔던 자리에서 인생이 송두리째 뒤바뀌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순간이 아니었더라면 그녀는 진실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예진의 죽음도 자신이 처한 위험도 모두 감춰진 채 지나갔을 것이다. 딸이 남긴 마지막 신호는 결국 어머니를 살렸다. 노승은 조용히 다시 종이 한 장을 꺼내 미숙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번에는 다른 문장이 적혀 있었다. 살아있는 한 진실은 늘 길을 찾습니다. 미숙은 종이를 펼쳐 읽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억울함, 분노, 슬픔, 그리고 무엇보다도 딸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깊숙이 차올랐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예진이는 이제 괜찮을까? 편안해졌을까?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실이 밝혀졌으니 그 아이는 이미 편안합니다. 이제는 당신이 편안해질 차례입니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시간 기다려온 위로 같았다. 미숙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가 천천히 놓이는 기분이었다. 그날 이후 미숙은 다시 서울로 돌아와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날, 그녀는 검은 정장을 차려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피고석에 앉은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않았고, 검사는 USB에 담긴 증거를 조목조목 제시하며 그의 범죄를 낱낱이 밝혔다. 미숙은 차례가 되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딸이 남긴 기록을 증언했다. 예진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어떻게 혼자 증거를 모았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증거를 발견했을 때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고스란히 전했다.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의 말을 들었고 방청석 곳곳에서 숨죽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날 법정에서의 증언은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재판은 3개월간 이어졌고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다. 준호는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판사는 피고가 반복적으로 계획적인 범죄를 저질렀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 점을 중하게 보았다고 밝혔다. 판결을 들은 순간 미숙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법적으로는 끝이 났지만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법원 밖을 나서며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흐린 하늘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 빛 속에서 예진의 미소가 어렴풋이 떠오르는 듯했다. 그날 저녁 미숙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에는 여전히 예진의 사진이 놓여 있었고 사진 속 딸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앞에 앉아 작은 촛불을 켰다. 바람 한 점 없는 방 안에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다. 예진아, 이제 다 끝났어. 네가 지켜낸 진실, 엄마가 세상에 알렸어. 너는 정말 용감했어. 시간은 흘렀고 미숙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그녀는 매달 일정 금액을 대한변호사협회 산하의 피해자 지원 기금에 기부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비슷한 상처를 겪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모임에도 참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예진의 이름으로 작은 희망을 전하고 있었다. 법정에서 들었던 마지막 문장이 여전히 마음에 남아 있었다. 살아있는 한 진실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그 문장은 이제 그녀 삶의 좌우명이 되었다. 언젠가 자신처럼 길을 잃은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예진이 남긴 용기를 이어가기로 했다. 그렇게 그녀는 딸의 이야기를 세상에 남기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그해 가을 미숙은 다시 법주사를 찾았다. 계절은 또 바뀌었고 속리산 자락에는 울긋불긋한 단풍이 고요하게 퍼지고 있었다. 그날따라 대웅전 앞은 유난히 조용했고 미숙은 익숙한 길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몇 걸음 앞 마당을 쓸고 있는 노승이 보였다. 여전히 같은 자리, 같은 모습. 미숙이 다가가자 노승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오셨군요. 그 인사는 마치 오랜만에 돌아온 가족을 맞이하는 듯 따뜻했다. 미숙은 그 앞에 조용히 앉았다. 함께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한참 이어졌다. 아무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위로가 있었다. 미숙은 천천히 꺼내든 흰 봉투를 노승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예진의 이름으로 적립된 피해자 지원기금 증서 사본이 들어있었다. 미숙은 말했다.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수 있게 되었다고. 예진이 그랬던 것처럼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싶다고.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아이는 지금도 당신 곁에 있습니다. 미숙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고 법당 지붕 위로 바람이 가볍게 스쳤다. 그녀는 그 빛 속에서 예진의 미소를 떠올렸다. 무언가 말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전해지는 기운이 느껴졌다. 어쩌면 이 자리, 이 순간이 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시간일지도 몰랐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미숙은 가방 안에서 예진의 마지막 USB를 꺼내 들었다. 그 안의 파일들은 더 이상 공포나 슬픔의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용기였고 세상을 향한 조용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그것을 다시 읽으며 다짐했다. 예진이 보여준 용기를 잊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살아가겠다고. 시간은 흐르고 계절은 다시 돌아왔다. 어느 날 미숙은 지역의 한 상담소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다. 제목은 진실을 지키는 삶. 조용한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딸의 죽음, 그 뒤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까지의 길고도 외로운 여정.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눈을 떼지 못하고 그녀의 말을 들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이야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작게 스며들었다. 강연을 마친 뒤 한 청년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보험 사기로 큰 피해를 입었고 긴 시간 동안 세상과 단절되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오늘 강연을 들으며 다시 용기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숙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진실은 결국 길을 찾아요. 우리처럼. 그날 밤 미숙은 집에 돌아와 예진의 사진 앞에 앉았다. 향을 피우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딸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제는 매일 울지 않아도 된다고. 대신 딸의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겠다고.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사진 속 예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 미소는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은 편안하고 평온한 얼굴. 미숙은 조용히 눈을 떴다. 창밖에는 노란 은행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너머 햇살이 거실 바닥에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그날 이후로도 미숙은 살아가는 하루하루 속에서 예진을 느꼈다. 그녀는 가끔 법주사를 찾았고 또 가끔은 상담소에서 진실을 마주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상처 입은 이들을 위한 작지만 꾸준한 활동을 이어갔다. 그리고 언젠가 예진과 다시 만날 그날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매번 다짐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 때로는 너무 늦게, 때로는 너무 아프게. 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길을 찾는다. 누군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놓지 않을 때 어둠 속에서도 길은 열리기 마련이다. 그것이 예진이 남긴 유산이었다.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받은 어머니 강미숙의 삶은 이제 누군가의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되어 있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때로 잔인하다. 그러나 한 사람의 용기와 사랑은 그 불완전한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킨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이 이야기의 끝이며 또 다른 시작이었다.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고발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한 어머니의 용기와 진실을 향한 집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이는 관계들, 신뢰라고 믿었던 사람들 속에 때로는 감춰진 어둠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리 어두운 진실이라도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마주할 때 결국 세상 밖으로 드러난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때로 멀리 있고 고통스러우며 많은 것을 희생해야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삶을 구하고 또 다른 이의 용기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려면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에 있는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며 느끼신 생각이나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꼭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을 밝히고 더 깊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